네, 오늘의 주제는 천일야화입니다. 이 천일야화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서양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천일 그리고 더 거의 다 하루 더 보태서 천일일 밤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6세기에 회자되었던 중동 지역의 여러 설화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혹은 뭐 신드바드의 모험, 알라딘의 마술램프 뭐 같은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설화이기 때문에 실상 굉장히 많은 치정, 뭐 성적인 관계,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선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것들이 서양에 전해졌을 때는 이제 반발도 하면서 매혹당하기도 하는 이렇게 양가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요 줄거리는 이제 180편 정도로 이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부합되어서 작은 단편 이야기들이 한 108편 정도, 그래서 한 288편 정도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그 실제로 오늘날 이제 중동의 모태가 되는 이라크나 이란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이 돌아다니던 설화들이 이제 모여서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뭉쳐졌던 시기가 아마 이제 페르시아의 사산왕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이제 거대한 왕조를 이루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아직은 이슬람화되기 이전에 중동의 모습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분위기를 많이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소설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한 16세기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17세기에는 유럽에 전파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아랍에 대한 어떤 흥미, 관심을 촉구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기여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이 천일야화라는 것은 이제 그 유럽에서 벌어졌던 이국주의, 특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요것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자 초석과 같은 것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18세기에 우연찮게도 이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계몽주의자가 나타나서 이 페르시아인의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지요. 글을 쓰면서 당대 이 프랑스 사회를 좀 비판하는 어떤 그러한 글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천일야화에서 나온 내용들의 그리고 그 내용의 바탕을 둔 일종의 어떤 문학적 어떤 사회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요. 어, 사실 이 천일야화는 이제 현재는 이제 동서를 가리지 않고 이제 애독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뭐 오페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르들 그리고 미술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문화가 확산되었던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영화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주로 SF나 판타지 영화, 뭐 역사 판타지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의 모티브를 제공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혐오적인 어떤 그러한 시선들을 오랜 동안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오랜 동안 이 이슬람과 벌였던 어떤 이 정치적, 사회적 혹은 어떤 이 전쟁을 위주로 한 갈등들이 내포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주류가 됐던 서양과는 다르게 상당히 뭐 그들 이렇게 서구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만적이고 사실 모든 금기를 벗어나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띄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그 폄훼라든지 혹은 이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서 발생을 했었겠고 아마 이 천일야화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이 주춧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서구인들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 그들이 봤을 그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의 풍습과 사고는 이제 폭력적이고 굉장히 야만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중동에다가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하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식을 만들어냈던 것은 천일야화의 원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일야화가 서구에 전해져서 이 서구 사회에 자신들의 언어로 번안되면서 소개되었던 그 시기서부터 이제 윤색이 된 어떤 그러한 이슬람의 모습, 중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최초는 프랑스의 번역가인 앙뚜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일야화를 불어로 번역하고 재편집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1704년에 이제 이 불어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이 출간 당시서부터 이미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는 이제 그 로코코라는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하면 루이 15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계몽주의가 싹트고 어떤 절대주의 왕정의 어떤 그런 억압적 체제가 사실은 조금 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문화적 호기심이라든지 대중적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천일야화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성격들, 특히 이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어떤 외설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국적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이 된, 이것이 포함이 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 그리고 사물의 묘사들도 한몫을 했지만, 그동안은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이 고전주의에 의해서 몰입되었던 이렇게 문화적 편중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흥행을 위한 반작용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로코코라는 시대는 이제 새로운 문화, 예술적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조금은 그 외부 문화에 대한 어떤 향수, 이국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발현되면서 천일야화가 사람들 사이에, 특히 왕실에서부터 시민계층까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들이 마련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천일야화를 연출했던 앙뚜안 갈랑의 능력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이 천일야화를 그렇게 번안해서 서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의식적인 혹은 서구인들의 시각이 바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구성된 아시아 혹은 동양에 대한 사고, 의식, 그리고 표현 등 다양하게 폭넓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978년에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학자였던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아랍 세계에 대한 서구 사회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시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전이한 이후에 약술적으로 정착된 개념입니다. 이 사이드에게 이게 동양은 바로 이제 이슬람의 아랍 세계였죠. 그에 의하면 이제 오리엔탈리즘은 근대 이후에 공고해지면서, 그러니까 서구의 계몽주의와 미몽의 아랍 세계라는 구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이제 서구 열강이 식민지나 인종적 우월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에 이 절대적인 동기를 부여했다고 하고요. 유럽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미 19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여성 누드 그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회에 붙잡혀 있는 백인 노예,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착취를 위해서 그 하렘이라고 하는 그 궁정의 내밀한 침실에 가두어진 어떤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인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환경과 문화와 도덕 속에서 표현해낼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욕망을
여기에 기대어, 그러니까 백인 여성 노예인 오달리스크에 기대어서 서구인의 욕망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일야와도 아마 같은 식, 오달리스크라는 장르와 같은 식으로 취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오달리스크는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서구 문학과 어떤 이 서사 구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 천일야와의 구성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천일야와의 이야기 구조는 액자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서사 속의 주요 화자는 세라자데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 왕이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왕이시여 한때 어느 그 바그다드에 신바드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신바드가 화자가 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독자는 이제 그녀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제3자가 되어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일야와의 모든 이야기는 세라자데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고요. 세라자데는 왕에게 1000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매일 밤 들려줘야 합니다. 굉장히 어떤 모아놓은 이야기들을 한 세라자데라는 어떤 화자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방식도 참 재미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 그녀의 서사 능력이 되게 놀랍기도 하는 거고요. 더욱 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타이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00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개를 해야 하는 것이 세라자데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이야기들마다 어떤 주인공들은 특별한 운명에 처해지고 있고 그 운명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을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이슬람 특유의 어떠한 굉장히 발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능과 어떤 그 재치, 어떤 이 처신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듣는 청자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 구성을 쫓아가게끔 할 수 있는 세라자데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밤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새벽 닭이 우는 동시에 이야기를 끝맺게 되는데, 이야기는 절대로 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에서 클라이막스까지 도달하게 된 다음에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왕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원천은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 왕은 첫 왕비가 자신이 왕국을 비운 사이에 불륜이 벌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베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은 여성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일 때마다 하룻밤만 보내고 그녀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왕비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 왕을 모시던 신하나 귀족들의 딸들이었겠죠. 이 왕의 이 잔혹한 행위가 계속되면서 나라는 비극의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라자데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비자라서 어떤 승상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자가 자청해서 그 혼사를 수용을 하고 부모의 걱정을 다독이면서 왕과 결혼을 한 딸은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고자 이야기라고, 서사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매일 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멈췄고, 왕은 그 궁금증으로 그녀의 죽음을 하루씩 유보를 해줍니다. 그 하루씩 유보를 해주는 것이 1000하루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그녀는 왕의 자식을 낳았고 부부로서의 신뢰감을 쌓아 나갔습니다. 1000하루가 되던 그 마지막 밤에 그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가져오게 되지요. 결국 1000하루 동안 그녀의 서사는
왕과 그녀 사이에 어떤 부부의 신뢰감, 사랑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신뢰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만 그녀의 목숨은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은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인간에게 이게 서사는 말 탄생 이후에 가장 오래된 예술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위안이자 생존 수단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물론 직접 현실 속에서 어떤 경험의 세계를 쌓아나갈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한 행위는 이후에 문학,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을 듣고 계시는 유튜브의 청자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도 이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일야화는 서사가 생존을 위한 투쟁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요. 이 서사란 물, 공기, 음식에 못지않게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나아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자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술은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사람들에게 잉여 가치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천일야화가 들려주는 우리의 교훈은 자신의 생명,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